안녕하세요.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는 영화감독 배청호입니다. 막상 영화들을 많이 보시지만 영화의 본질, 또 영화의 가치, 영화가 예술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영화가 인생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또 진정한 가치, 짧지만 제가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여러 준비하신 관계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반갑습니다. 여기 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1982년 데뷔해서 지난 작품이 꽤 됐죠. 여행이라는 작품 2010년도까지 18작품을 감독한 영화감독 배청호입니다. 오늘 인문학 강좌의 제목은 영화 예술의 이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화 예술은 시각적, 감각적, 감정적 요소를 결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감독의 비전과 배우의 연기, 음악, 시나리오 등이 조화를 이루어 창작되는 예술 형식이다. 관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감정을 공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챗 GPT가 대답한 말입니다. 챗 GPT에 넣으시면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하는 영화의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틸입니다. 예, 좋습니다. 7인의 신부라는 오래된 뮤지컬, 미국의 뮤지컬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하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뱃속에 가지고 계실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영화 매니아셨죠. 저를 뱃속에 가지고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유아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까지 어머니가 영화 가시는 거는 저도 꼭 따라가서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소년이 되어서는 제 스스로 극장을 다니고 제가 선택해서 봤죠. 그러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DVD점을 갔는데 이 7인의 신부라는 DVD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습니다. 왜 이것을 샀냐 하면 영화 얘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니께서 7인의 신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웃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만 다시 한번 그 DVD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처음 보는 기분으로.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산골에 사는 7형제의 맞이가 한 신부를 맞이합니다. 가난한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맏형수로 들어와서 이 나머지 시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나중에는 다 행복하게 살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 저를 키우던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5남매의 어머니시고 또 여동생 4사람의 맏언니였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대입이 되어 어머님 자신의 처지를 위로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 영화는 이태리 영화 길이라는 라스트라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마 기억나는 영화로서는 거의 최초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5, 6살 때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영화가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났고 그 멜로디는 어렴풋이 들으면 기억이 났어요. 유명한 멜로디죠. 라라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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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여러분들도 영화 많이 보셨지만 줄거리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영화 좋았어. 어떤 장면이 감동이 있었어. 이렇게 한두 가지 정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영화를 이제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됐는데 내용은 이태리 시골에 사는 이 시골을 떠돌아다니는 차력사가 여기 밑에 있는 안소니 퀸입니다. 차력사가 자기 조수를 시골에서 구하게 됩니다. 싼 임금으로. 젤소미나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처녀인데 약간 판단력이 조금 세상적인 판단력이 둔한 그러한 처녀예요. 이 처녀를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차력을 하고 여자는 돈을 걷고 그렇게 둘이 한 팀을 이루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소니 퀸 잠파노라는 사람이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가 돼요. 그때부터 이 여자는 정신이 약간씩 이상해집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자신들을 도와준 수녀원에 가서 그 수녀원에 있는 어떤 집기를 훔칩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된 이 여인은 정신이 더 이상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젤소미나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밭에 버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을 두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세월이 좀 흘러서 이 잠파노가 다시 차력사가 돼서 어느 마을에 들려서 해안가 마을이에요. 들려서 일이 끝나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이 젤소미나가 늘 불렀던 라라리리리 라라리리 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가봤더니 어느 한 아낙네가 빨래를 걸면서 이 가락을 휘파람을 부네요. 그래서 잠파노가 묻습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아낙네가 여기서 살다가 좀 실성한 여인이었는데 몇 해 전 늘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이것을 부르다가 죽은 여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잼퍼러가 그날 밤 말없이 술만 마십니다. 술주정에. 술을 마시고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고 술주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밤바다의 해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흐느낍니다. 그때 이 주제곡이 트럼펫 소리로 나오면서 카메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그 마지막 장면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물적인 욕망, 이기심 이런 것에 대한 회환이 몰아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60, 70대, 특히 70대는 기억이 나실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서부 영화의 고전입니다. 쉐인이라는 영화인데 그 당시 칼라 영화가 좀 이제 등장해서 빛을 막 발할 때인데 그 아주 화려한 칼라로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제가 7살 때였던 걸로 기억납니다. 이 소년이 아주 몰입이 돼서 감정이입이 돼서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의 내용은 저 쉐인이라는 소위 말하는 총잡이 카우보이가 어느 마을에 들어와서 이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집에는 이 동네에 괴롭히는 악당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선량한 농부이지만 폭력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인이 멋지게 흔히 권선징악의 카우보이 영화가 그렇듯이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자기도 총을 맞고 쓰러져서 말에 탄 채로 다시 어디로가 떠나가고 이 꼬마 존이든가 막 울면서 쉐인하고 남자를 쫓아갑니다. 쉐인을.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나는데 저도 굉장히 이 친구가 된 감정이 돼가지고 울고 재밌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그때는 7살 소년이 감성이 아니라 영화가 무엇이고 영화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성찰한 이후에 본 것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꼬마한테 쉐인이 우상이니까 멋있게 생겼죠. 아란 나트라는 배우인데 금발에 푸른 눈에 멋있는 데다가 총도 잘 쏘니까 이 꼬마가 흠모하게 돼요. 자기도 총 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꼬마가 목총을 깎아요. 목총을 깎아서 이 사람이 깎아주든가 하여튼 목총을 깎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도 총 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주인공이 이 소년에게 총 쏘는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상당히 미국적인 문화죠. 그때 제가 좀 아차하면서 느꼈습니다. 저 주인공 카우보이가 소년한테 얘야 총을 배우지 마라. 총을 배우면 불행해진다. 이렇게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후일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렸을 때 저는 영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는 영화의 좋은 점, 인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그 당시는 권선징악적인 영화가 많아서 그런 권선징악적인 것도 배우게 됐고, 또한 좋은 문학 작품의 줄거리들도 알 수가 있었고, 또 대리 체험으로 주인공들의 삶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영화를 통해서 몽상을 배웠습니다. 영화는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단순한 위안을 받으러 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 도피적인 요소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것이 내가 현실을 즉시하는데 잘못 배웠던구나. 이를테면 쓸데없는 기사도 정신이라든지 영웅주의적인 권선징악적인 거라든지, 그 당시는 지금의 영화는 또 아주 다른 순진무구한 영화들이었지만 그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죠. 모세가 이집트인을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영화인데, 지금은 없어진 명동의 중앙극장이라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서 이거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이고, 그 시내산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보면 조악한 특수효과인데 불덩이가 휙 나면서 십계명이 하나씩 새기는데, 진짜 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이 영화가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들 교세를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 외에는 기독교, 불교 영화도 꽤 있었지만 기독교 영화 무슨 왕중왕, 배너, 코바디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교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예술의 의미를 의미하고 무지한 자는 예술의 쾌락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 1세기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때도 1세기 때도 예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술이라는 말은 어떤 솜씨,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시각예술 또는 공예,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고, 시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 예언이라고 봤습니다. 시인은 예언자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술을 볼 때 그래도 이성이 있는 사람은 그 의미, 이 솜씨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나라는 걸 보고 무시한 자는 그것이 주는 그런 시각적인 쾌락만을 얘기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고대 로마에 지나서 중세가 지나서 르네상스가 오지 않았습니까? 르네상스에 지금까지도 평가받는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라파엘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무수히 많은 그림, 조각, 공예품들이 이 시대에도 예술의 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술을 만든 사람들도 뛰어났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그것을 평가하고 음미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미할 줄 알고 좋아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이 번창할 수 있었고 문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마 형편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뭔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영화의 예술성, 영화의 쾌락성, 영화의 오락성, 영화의 대중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영화 예술이라는 말조차도 잘 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영화 평론가나 학회, 영화 학회나 이런 데서는 영화 예술 이런 말이 쓰지 영화는 그냥 어떤 인문학적 이해 없이 영화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감독이 되었을 1980년대 초만 해도 영화 작가, 그리고 좀 영화 예술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영화를 만들던 분 감독들까지도 나는 영화 작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포집에서 설전을 벌이고 설왕설래하고 그랬습니다. 영화를 제7예술이다 하는 얘기였죠. 그 당시는 제7의 예술. 왜 제7로 새로운 예술이었다. 또는 완전 예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화가 태어났을 때 19세기, 20세기 말,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통조림을 먹은 적이 없었을 때 참치 캔을 따면은 참치가 진짜 조리가 돼서 나와서 놀랬듯이 시간과 공간이 필름에 얹혀서 사람들이 움직임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예술을 봤던 거예요. 그전에는 사진이 있었죠. 현실을 가장 가까이 재현하고 묘사할 수 있는 예술이다 라고 해서 완전 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여기서 예술은 무엇이냐? 그럼 영화 예술은 무엇이냐라는 정의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 예술이라는 의미에 너무나 많은 이론들과 논쟁들과 서로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정말로 동의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예술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 위대한 문호가 소설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년이 되어서 80대가 이르러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예술에 대한 수상집을 썼습니다. 그 수상집에는 앞에 그동안 그때 톨스토이 당시 또는 그 전때의 유명한 예술가라는 시인, 특히 시인, 음악가들의 작품이 쭉 나열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나름의 비평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론을, 예술에 대한 물론
기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난 후에 소위 고백록을 쓰고 인생론을 쓰고 난 이후에 예술론을 썼습니다. 거기에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술은 자신의 느낀 것의 감흥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감상자에게 전염시키는 것이다라는 전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감시키는 것이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혼자만 갖고 있으면 이게 아까워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객관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하나 덧붙이자면 예술이라는 매체의 솜씨로서 음악이면 음악적인 솜씨, 영화면 영화적 솜씨, 문학이면 문학적 솜씨, 회화면 회화적 솜씨로 표현해서 감상자와 공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가 느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사상, 관념도 넓게 표현할 수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급 예술, 저급 예술로 나뉘었습니다. 고급 예술은 인간의 영혼에 전달시키는, 인간의 순수한 영혼에 전달시키는 것을 이 사람은 고급 예술이라고 분류시키고,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육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사람은 저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그리스 배우, 연극 배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울리려면 당신부터 우시오. 연기를 하는데 지는 가짜로 울고 그걸 관객한테만 혼자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나는 강요받는다. 나는 울지 않겠다. 네가 진짜로 울어라. 여기서 진짜로 우는 거는 연기를 오버액션해서 펑펑펑 울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표현하는 그 연극의 테마를 이해하고 전달하라는 것이죠. 영화의 대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젊은 세대도 보셨을 겁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영화가 그 당시만 해도 아카데미상이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정체성이란 뜻은 좀 더 객관성을 띠고 있을 때 많은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10개인가 9개인가. 흥행도 스타워즈인가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적인 흥행적인 영화였어요. 그야말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입니다. 지금 현학적인 영화, 미학을 추구하는 영화 평론가나 학자들은 시시하게 여기겠죠. 사운드 오브 뮤직, 애들이나 보는 거, 그렇게 쉬운 거. 그러나 이 영화는 넓이와, 물론 예술에는 넓이와 깊이가 있는데 넓이와 의미를 고루 갖추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후일 몇십 년이 지나서 미국의 한 영화학자가 미국의 영화가 마지막 순수한 숨결을 느끼게 해줬던 것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영화는 점점 갈래가 달라지고 객관성, 보편성을 결여하고 특수성은 좋습니다만은 특이한 양상을 띠게 되는 영화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러시아의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이 자신의 시각이 존재할 때, 즉 일종의 철학자가 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그는 예술가이며 영화는 예술이 되는 거다. 러시아 분들은 보면은 그 용어를 좀 어렵게 씁니다. 우리도 철학적 이렇게 썼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의 견해라는 뜻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되겠죠. 이분은 영화를 몇 개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 구소련 치하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름대로의 예술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사람이라서 당시는 공산당에 의해서 영화 제작이 통제될 때라 영화 제작이 쉽지 않아서 몇 편 만들지를 못했고 결국은 70년대 서구에서 이 사람의 영화를 인정하게 돼서 이 사람이 이태리로 망명을 하고 다시 이태리에서도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스웨덴으로 가서 마지막 영화를 희생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일찍 죽은 그러한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권의 제목 이름이 순교일기예요. 자신을 스스로,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스스로 순교하는 기분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목을 상당히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 저는 아주 고독했던 예술가의 그 구구절절한 고독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책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울이라는 자전적인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기 어머니 그리고 성장했던 자기 어린 시절을 대비해 가면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이 뒷모습의 어머니의 역. 이 영화는 정말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대중들은 러시아 영화 당국에게 많은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의미도 모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화, 이런 거를 왜 만들게 했느냐. 또 한쪽에는 아주 소수였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술이고 내가 어렸을 때 느낀 그 정서와 너무 똑같다라는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항의하는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편을 가르지 않겠습니다. 두 의견 다 맞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비디오로만 보다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예술극장에서 저희 조감독하고 봤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던 아주 미국식 영화에 많이 익숙했던 저희 조감독이었습니다. 관객도 4사람이었어요. 저는 보고 물론 지루한 점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저희 조감독한테 얘기했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보기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음미하고 영화 예술의 그런 미묘하고 섬세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소수에게는 즐길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데뷔한 영화가 꼬박동네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82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당시 소위 말하는 달동네를 그때 꼬박동네라고 했습니다. 꼬박동네는 핫꼬방이라는 일본에서 한자를 빼고 그냥 꼬박동네라고 하는 말이 됐는데 도시 빈민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것을 쓴 실화소설이라고 해서 자기의 체험을 쓴 소설을 제가 모티프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 처리를 한 가난했던 빈민촌에 사는 검은 장갑이라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평범한 아낙네가 전 남편과 현 남편 사이에 갈등하다가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물론 제작자로서는 관객을 많이 들기 위해서는 눈물을 좀 더 많이 흘리게 하는 편을 선호했겠죠. 그때는 멜로드라마가 이 대중성의 주류라서 자식과의 이별, 연인의 이별, 누구의 죽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기서도 뛰어난 영화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주안점을 해서 많이 울리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저도 울리는 거는 동의했지만 이걸 억지로 울리게 하기는 싫고, 또 그 당시 민중의식, 그 당시 이제 5공의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의식을 넣어야 되나.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을 미루다가 드디어 찍을 때가 왔는데, 저는 지금처럼 무슨 영화에 대한 이술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냥 제 상식, 저의 느낌, 저 생각으로만 찍을 때인데, 라스트의 지점에는 뭔가 지향점이 있어야 하지, 이건 이거대로 맞고 이건 이거대로 할 수 있고,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올린 게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는 쭉 성장 과정에서 들어왔었어요. 사랑. 이 테마를 사랑으로 한번 풀어보자. 구심점이 생기니까 시나리오가 그 인물들 입장에서의 사랑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찍었고, 사람들은 감동을 했고, 이해하기도 쉬웠고, 물론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지만 영화는 성공을 했습니다. 흥행적으로, 또 관객 동원에서도. 그리고 다시 만든 영화가 84년도에 고래사냥이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그 전에 꼬병동네 사람들 적도의 꽃 이렇게 소위 문학성도 있고 테마도 있고 대중성도 겸비한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흥행에는 부족했어요. 그 당시 흥행 주류하고는 완전히 적시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흥행이 계속 돼 나가야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게 한국 영화계에 적응은 해야 되는구나. 좀 더 폭넓은 대중성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이라는 테마는 잊지 말자. 그래서 고래사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도 마지막에 결국 또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민우 안성기 씨가 맡은 자칭 거지라고 하는 소위 지금 얘기하면 노숙자와 가출한 청년이, 대학생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인신매매단에 끌려온 시골에서 온 저 춘자라는 여자를 사창가에서 구출해서 이 여자의 고향으로 데려가는 험난한 여정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서정적으로 그려낸 영화인데, 자, 마지막에 원작에는 없어. 최인호 선배님의 원작이었는데 원작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작에는 포주 일당이 갑자기 이제 거의 마을 고향 직전에서 찾아와가지고 얘를 끌고 가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기억은 희미한데 따라온 인신매매단이 도망을 가든가 잡히든가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풀어야지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생각해서, 자,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주인공 저 여자가, 춘자라는 여자가 그 충격에, 인신매매단에 팔려온 충격으로 잠시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걸 주인공 남자는 압니다. 마지막에 이 여자가 인신매매단한테 끌려서 이제 잡혀가려고 할 때 남자가 자기를 구출하려고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 위기에 처할 때 이 여자가 말을 틉니다. 이 남자를 구하겠다는 사랑의 힘으로 텄죠. 그럴 때 포주 일당에 이제 카메라가 갑니다. 주인공이 뽕으로 유명했던 이대근 씨. 이대근 씨는 뽕뿐만이 아니라 액션 영화, 또 어제 타프하고 선한 이런 역할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의 입장에서, 그 인신매매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내려가는 사람, 그냥 끌고서 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부류에서는 이런 애들을 보고 저게 저 애들이 참 눈물겹게 구는구나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뭐 큰 돈도 안 들였는데 이거 포기할까? 자기의 마음이 동해서 포기해버릴까? 라는 인간의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느껴서 포주일 땅이 씁쓸히 그냥 여자를 놔주고 돌아가는 걸로 맞이했습니다. 앙드레 바쟁이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영화 평론가인데 이분의 책 영화라는 무엇인가라는 수송집을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영화는 우리의 꿈이 깬 밤에 유성처럼 지나가는 안내인의 작은 손전등. 아주 그 사람 분은 시적인 표현을 좋아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깬 밤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영화는 안내인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객들이 또는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이 미쳐 사느라고 바빠서 자기의 몫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회의 몫이 달라서 밥 사느라고 바빠서 일을 할 동안에 그분이 깨인 눈으로 세상에 못 보는 것을 봐가지고 그거를 전달해주는 안내인이죠. 그 안내인이 작은 손전등. 사실 본문에는 지나가는 여안내인. 왜 여안내인? 안내인은 극장에 여성들이 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 당시 극장에 들어오면 여성 안내인들이 이렇게 불빛으로 좌석을 안내해 줬습니다. 지금 프랑스에도 80년대 보니까 여성들이 안내해 줬습니다. 꿈이라는 저의 90년에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이광수 선생의 거의 마지막 작품, 납북되기 이전에 거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라 마지막 작품입니다. 꿈. 조신의 꿈이라고 삼국유사에 낙산사에 계시던 스님이 삼국시대, 신라시대 삼국유사의 그 기록이 짧게 나옵니다. 조신 스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태수의 딸을 흠모하다가 그 태수의 딸을 데리고 달아나가지고 세상 속에 파괴를 하고 살다가 인생 유전을 겪게 됩니다. 인생에 자식도 낳아서 잃게 되고 또 가난도 겪어보고 그리고 살아볼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 미녀를 납치해서 자기 부인으로 끌고 다니는데 정혼자였던 화랑이 쫓아오고 그 화랑에 의해서 이 사람이 피해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깨서 봤더니 꿈이었구나 라는 걸 느껴서 불교에서는 오도송이라고 하죠. 자기가 깨달았을 때 견성했을 때 쓰는 시가 삼국유사에 쓰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준원 이광수 선생이 중편 소설을 썼고 이것을 이미 신상옥 감독에 의해서 2번 영화를 한 것을 제가 이 소재가 너무 좋아서 다시 리바이벌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에 파괴성 조신, 안성립이 몰락해 나갔을 때의 모습인데요. 나중에 꿈에서 깨어나서 야, 이게 꿈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부귀영화, 화려함,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테마 속에서 영화를 끝이 맺는 것인데 이 영화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이것도 추석에 개봉을 했네요. 서울극장 사라진 종로 90년도에 마지막에 웃습니다. 이게 꿈이잖아. 지루하게 보다가 그래도 뭔가 있겠지, 뭔가 요즘 말로 한방 있겠지 했는데 꿈입니다. 제가 속으로 꿈이라고 제목에서 다 밝혔는데 뭘 꿈이라고 실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조 감독의 친척 할머니 되는 분이 어떤 짧은 코멘트에 이 영화를 했습니다. 저 영화는 꿈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서
이걸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테마를 택했던 거죠. 근데 후일 영화가 프랑스에서 발견됐다 그럴까요? 재발견돼 가지고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됐고, 물론 거기도 소수지만. 몇 해 전에는 프랑스의 동양문화재 박물관, 김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영되고 있긴 했습니다. 이건 꿈 이후에 제가 만든 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정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998년도에 그때 우리나라의 소위 제작업계 풍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자본들이 영화계에 유입됐어요. 금융자본, 소위 펀드, 창투회사. 창투회사는 영화의 작품성, 예술성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죠. 영화의 투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그러니까요. 감독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는 싸움이 굉장히 힘듭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 장 르누아르. 이 사람은 화가 르누아르의 아들입니다. 영화 감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는 자본과의 싸움인데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 싸움은 결판이 났습니다. 이미 영화 예술은 자본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 패배할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독립영화로서 주위의 친지들, 독지가들,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스스로 제작해서 만든 한국의 고유 정서에 대한 영화였는데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고 배급하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래도 딸을 시집은 보내야 되겠는데 시집 보내는 입장으로 그 당시 이제 멀티플렉스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보통 붙이면 지금은 수백 개지만 그 당시는 2000년도 개봉했는데 수십 군데 영화관에서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관객, 10,000명이 채 안 되는 관객이 지방에는 개봉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개봉을 했고 저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짐에서 벗어났는데요. 지금은 영화를 여러분 많이 보실 기회가 특히 OTT 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물론 OTT를 즐겨봅니다만 영화가 귀해지지를 않았어요. 그냥 영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큰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도 거저예요. 또 TV는 얼마나 요즘 디지털 화면에 UHD에 사운드에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때는 극장 저 뒷자리에서 보는 것보다 감흥이 더 좋아요. 집에서 조용히 보면 방해 안 받고. 그런 시대에 영화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귀하게 여기서 봐야 될 그런 영화의 숫자도 점점 드물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가서 요즘 시대의 추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특히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휴대폰을 보고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화 예술이 갖는 그 디테일들, 연기 표정의 디테일들, 소품의 디테일들, 그 회화적인 요소 이걸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 라고 했는데 저 편견을 확 뒤집었던 일을 제가 겪었는데 한 10년 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 옆에 한 중년 남자가 TV로 휴대폰으로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저 분명히 영화인데 이렇게 해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색상으로 봐서는 영화인데 무슨 영화길래 저 나이 든 저 중년 남자였어요.
저렇게 볼까 해서 헐빛 이렇게 잠깐 봤는데 뜨끔했어요. 제 영화 길이었습니다. 정다음에 만든 영화 길인데 그걸 열심히 보고 있어서 그 양반이 당황할까 봐 그 양반도 시선이 나한테 왔다가 날 알아보면 방금 영화에 제가 그 영화 주인공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할까 싶어서 그냥 시선을 돌렸는데 그 이후로 휴대폰으로 영화 보는 걸 절대 뭐라고 그러면 안 겠다. 물론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집중해서 보면 그 액기스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대에 짤로 보면은 일일이 다 지루한 영화 또 별로 2시간 투자할 필요 없는 영화를 아주 잘 간추려가지고 탁탁탁탁 정리를 해서 주는데 아주 일견, 아주 그 감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보로서 아주 짤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유튜브는요, 저도 유튜브 상당히 즐겨보는데 잘 걸러서만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보면은 정말 유익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해요, 유튜브로. 특히 영어 공부, 또 인문학적인 공부. 세계의 석학들이 나오고 세계 영문학자, 영국 사람, 아일랜드 사람, 미국 사람들이 다 공짜로 해줍니다, 그걸. 이건 정말 좋구나. 물론 가다가 좀 알고리즘을 해서 좀 이상한 거 뜨면은 호기심에 할 수 없이 들어가서 보다가 꺼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만 잘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필터링 안 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예술과 종교는 하나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다. 이건 조각가 로댕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쓴 자서전 속에서 나오는 수상록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저도 상당히 좋아하고 예술과 종교가 지향하는 것은 사랑이다. 구심점은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